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포럼 2021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개막식에 이어서 오늘도 행사장의 열기가 참 뜨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초격차 수소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진 아주 일상화된 단어가 바로 언택트입니다. 그래서 서울포럼 2021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곳 오프라인 행사장의 참석자분들은 아주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을 하고요. 저희가 사전 신청을 통해 200여 분의 랜선 참가자분들을 모집했습니다. 지금 행사장 앞뒤로 해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 랜선 참가자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 소리가 들리신다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랜선 참가자분들. 네, 반갑습니다. 장내에 계신 참석자분들 환영의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참석자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략 초격차 수소 경제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에너지 생태계를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한 발 앞서서 초격차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인재 양성 방안, 그린 수소 기술 개발, 수소시티 건설 등 이런 다양한 방안과 생존 전략들에 대해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정보경제학의 대가이시죠. 조셉 스티클리츠 컬럼비아대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이 녹색에너지 전환을 위한 포괄적 의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님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의 경제성과 사회발전 측정부문 고위 전문가 그룹의 공동 의장이시기도 하고요. 로즈벨트 연구소 수석 경제연구원도 맡고 계시며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아쉽게도 이 포럼에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특별히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바로 녹색 전환을 위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의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빠르게 녹색 전환을 이루어서 지구가 처해 있는 위협을 회피하려면 우리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의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저는 녹색 전환과 관련이 있는 5가지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녹색 전환의 필요성과 우리가 목표 삼을 타겟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IPCC에서는요, 지구 기온이 만약 2도씨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지구에 미치는 리스크가 대폭 증가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은 기후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5도와 2도의 차이는 별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작은 온도 변화에도 지구에는 엄청난 변화가 닥칩니다.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예측은 정말 힘듭니다. 비선형성, 티핑포인트, 기후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인데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확실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는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반사하는 에너지보다 지금 많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된 결과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실가스의 영향을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측정 도구를 갖추기 전에도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에너지 흡수는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구의 한계 범위를 초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또 기후 상승을 막기 위해서 2050년까지 순 배출을 0으로 만든다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배출 절감을 미루는 대가는 막대할 것입니다.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비용은 배출을 막는 비용 대비 훨씬 큽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포괄적인 의제가 필요합니다. 이 의제는 반드시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의 효과와 그리고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민감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의제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탄소 가격의 책정일 것입니다. 가격은 시장 경제를 이끕니다. 그리고 자원의 분배를 결정합니다. 특히 민간 부분에서 그렇지만 공공 분야에서도 가격은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 달성의 비용도 생각해 봅시다. 기후변화를 1.5도로 제한시키는 비용이겠죠. 그 비용은 낮거나 중간 정도입니다. 스턴 경과제가 국제위원회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의 범위는 125달러 정도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다른 정책들을 적합하게 수용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인 녹색 어젠다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제가 세 가지 정책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공 민간 투자, 폭넓은 규제, 그리고 공공 민간 협동입니다. 이때 우리는 민감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영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의 장기적인 수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말입니다. 그 결정은 앞으로 30년 후에도 영향력을 갖습니다. 생각하면 화석 연료에 지금 투자한다면 석탄 발전소 혹은 석유 발전소에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이 발전소들 30년 후, 40년 후에도 계속 존재하겠죠. 우리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나요? 오늘날의 설계가 30년, 40년 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투자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진행할 때 우리는 오늘날 사력 깊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공공투자의 중요한 측면은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연구개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을 모아서 녹색 전환을 이뤄야 하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화석 연료에 맞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의 참여가 아주 많지 않았어도 가능했습니다. 민간 분야의 참여가 적었지만 가능했습니다. 탄소 가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낮게 잡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다면 기본 및 응용 연구에 대한 공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규제를 명확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민간 부문은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혁신이 가능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갔나요? 지난 20년, 지난 10년간 가격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노력을 배가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성공도 더 일찍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분야에서 한국의 노력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관련 개발 분야에서요. 수소는 주요 기술이고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 개발을 기본 그리고 응용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원활한 녹색 전환을 하기 위함입니다. 잠깐 민간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본을 새로 배정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활동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배출량을 줄여야 하죠. 사실 넷제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격을 보면 어떻게 배정을 해야 하는지,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금융 분야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본이 희박할 때 자본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규제가 가격 책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당연하게도 환경적인 영향이나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본을 배정할 때 고려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측면은 제가 민간 부문에 실망한 부분인데요. 여전히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좋지 못한 자산을 대출해 줍니다. 소위 말하는 지저분한 자산을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화석연료 발견 등의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넷제로를 2050년까지 이룰 수 없는 분야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 결과 무척 높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산을 좌초된 자산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가치가 없는 자산입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출 때문입니다. 저는 2050년까지 탄소의 가격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탄소 자산이 대부분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가 참여하고 구제해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여파가 있겠죠.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저는 금융 분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환 리스크,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고려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자원의 배정을 위해서는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공개 요구사항이 중요한데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적절하게 배정을 분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을 봅니다. 금융 리스크가 확장되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2008년 위기를 촉발시킨 사건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태를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작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금융 위기를 가져오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탄소 리스크가 이것보다 크다고 봅니다. 탄소 가격이 그릇되게 책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좌초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와 강력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 역시 중요합니다.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서울포럼 2021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략, 초격차 초소경제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각 세션마다 국내외 연사들의 강연을 듣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모더레이터를 중심으로 연사와 패널들의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오늘 함께 자리 지키시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으로 수소경제 1등 국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란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요. 이 수소경제 달성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이종영 교수님께서는 올해 초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작업에 참여하셨고요. 20여 년간 수소 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해오신 그야말로 수소법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게 된 기본적인 계기는 수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제가 검토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언을 한 결과로 아마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테마는 수소경제 형성을 위한 어떤 법적 과제. 지금 현재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소법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식적인 명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하나의 수소와 관련된 단위법으로서는 세계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였고요. 또 그 결과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기대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수소 사이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법률이 한번 제정이 되고 나면은 이것은 정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법률은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기초해서 수소 경제는 계속 앞으로 정부가 활동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다른 법과는 다르게 여당과 야당이 공히 다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각자 법률을 제안을 했고요. 이 법률에 기초해서 지금 거의 법률이 한 8개 정도의 법률안이 나왔던 겁니다.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법률을 만든 것이 지금 현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현재 효력을 발하고 있고요. 계속 수소경제는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시장에 여러분들 우리 수소 경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수소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조세 감면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R&D 분야에서도 정부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 기업도 육성을 하고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수소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처음 아까 본 로드맵 분야가 그거는 정책적인 분야인데 이제는 그 로드맵이 이 법률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의 형태로서 들어와서 매 5년마다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5년마다 수소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로드맵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걸 법률안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행 계획이라든지 기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소 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두어서 다 부처가 협력해서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요. 장관들이 위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 수소경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하나의 기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가 수소경제 실무 추진단이 있고요. 이는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서포트해주는 조직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정도 하고 밑에서 하고 의사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결국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은 시행 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그 예산은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실제 기본 계획이라든지 시행 계획이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근거도 이 법률에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소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규제 틀과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가 되었을 때 이제 그 기존의 규제를 변경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수소 경제를 추진을 누가 할 거냐, 정부가 그래서 전담 기관을 지정을 했어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는 이제 생산 단계에서부터 계속 유통이 좀 촉진이 되어야 수소 가격도 다운이 되고 수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유통 전담 기관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 전담 기관은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가 지금 수소 산업 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유통 전담 기관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소가 뭐 여러분들이 전혀 완전 완벽하게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수소는 안전하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수소 경우에 따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에너지원이 그렇듯이 그것이 사용을 잘못할 경우에는 폭발도 될 수 있고 화재도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제명 이름도 한편으로서는 수소 경제를 육성하고 한편으로는 안전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지 않으면 수소 경제가 육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하지 수소 사용 자체가 불안하다면 누가 수소를 사용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기술의 수준에 적합하게 이렇게 수소를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수소는 법률 제정을 하는 당시에서도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이 됐습니다. 이제 수소는 거의 대부분 다 압축이 되어서 이렇게 생산된 이후에 수송이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인데, 가스의 압축은 전쟁법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대부분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수소의 특징적인 것이 수소 제품으로서 연료전지, 그다음에 수전의 설비, 그다음에 수소 추출 설비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수소법에서는 이 안전관리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수전의 설비, 수소 추출 설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 분야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제품이 얼마 정도 사용할 때 위험성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각자 검증 단계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용품을 제조할 때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전의 설비라든지 연료전지 설비할 때는 일단 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안전하게 검증될 때 비로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 용품 방금 이야기한 그 세 개의 설비에 대한 관리 규정은 저희들이 그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체계에 따라서 해당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고 나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리콜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두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제품의 안전관리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완벽한 안전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될 수 있는 안전, 뭐 그 정도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을 규정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을 두어서 수소 분야에 대해서 안전 기준도 상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수소 용품에 대해서 안전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을 우리가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수소 안전 전담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안전 전담 기관은 수소 용품이라든지 수소 연료 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조사한다든지 또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그 제품이 진정으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또 그 안전을 어느 정도까지 안전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또 이제 용품을 사용할 때
수소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안전에 대한 것은 국제적인 표준이 돼야 되니까 최소한 또 국제 수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비책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지금 현재 수소 안전 전담 기관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 판매 가격이 이제 수소 경제가 이렇게 법률이 되기 전에는 수소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다 보니까 수소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에 대한 판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를 하고 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수소 용품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수소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수소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수소는 사용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전혀 대기 오염을 유발하지도 않고 온실가스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소는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천연가스로 수소를 분해한 경우, 그러니까 추출수소다라고, 추출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생산 과정에 있어서. 또 이제 수전의 설비를 사용하면 그 수전에 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 전기가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수소 사이에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전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경제가 저희들이 꿈꾸는 사회는 이제 생산 과정까지도 모두가 다 이제 수소도 완벽하게 청정하게 생산될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법률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사회의 행성에 대한 방향 자체가 기존에는 수소 경제가 성장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를 지금 깔아두었다, 이렇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수소법은 이게 청정으로 도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린으로 거의 도배가 되는 수소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나와 있어서 수소 청정 수소에 대해서 인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지금 법률안의 내용에 보면은 수소 충전소도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청정 수소만을 공급하도록 이제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나와 있고, 또 이제 연료 전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전기를 생산할 경우에도 그 전기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이 수소의 경우는 또 일정 분야 이상의 반드시 청정 수소로만 전기를 생산하라 해라, 이제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지금 현행의 법률은 우리가 수소의 기반, 수소 사이의 기반을 형성을 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수소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었고, 이 수소는 이제 급격하게 상당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수소의 방향은 이와 같이 완벽하게 더 이상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그다음 운송하는 과정, 그다음에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더 이상 온실가스라든지 대기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이러한 완벽한 수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회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수소는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 중에서 이제 개통에 물릴 수 없는 잉여 전력을 가지고 그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은 생산 과정에 전혀 이렇게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소를 우리가 블루 수소다, 그린 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린 수소도 하고, 또 이제 그거는 수준에 말고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생물학에 의해서 바이오 기술에 의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린 수소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을 해당 법률에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지금 전통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만드는 소위 그레이 수소, 또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완벽하게 더 이상 생산하는 과정에 수소를 대기 오염을 전혀 시키지 않는 녹색 수소, 또 하나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대기 오염을 유발하거나 또는 안 그러면은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은 그 정도가 극히 적은 경우 이를 갖다 우리가 블루수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수전을 할 때 그 석탄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다시 이제 CCS로 이렇게 지하에 묻게 되면은 그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그래도 일반 석탄 발전소보다 훨씬 더 청정한 전기가 되니까 그래서 생산된 수소를 우리가 블루수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소 방향은 가능한 한 생산 단계에 있어 가지고도 훨씬 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적은 이런 수소 방향으로 가고 이것이 이제 수소 경제가 지향해야 할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제 일정한 비율을 아마 지금 현재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법률에서는 청정 수소를 일정한 비율을 쓰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가징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종현 교수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을 위한 프로세스 시스템을 주로 연구하시면서 이 수소 생산과 웅송 기술 개발의 기술 상용화 그리고 사업화 지원에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경희대 화학공학과 원광현 교수님께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현황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연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원광현 교수님께서는 한국수소 신에너지학회 이사로 계시면서 경상남도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도 맡으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회에 초청돼서 강연을 하게 되면 다 마스크 쓰라고 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종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주요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 수준은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현재 기술 개발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더 전문가분들도 계시는데요. 수소 쪽으로 이제 이걸 드라이브 걸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래로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이라든지 안전 로드맵이라든지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것들이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것들이 발표가 돼서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였죠. 그래서 불과 아마 내년이 벌써 2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목표가 수소 충전소를 주유소 같은 거죠. 충전소를 310개소를 오픈을 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8만 1,000대를 이제 운영을 하면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에서는 연료 전지를 통해 아주 발전을 하겠다는 게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겠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게 되면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수소를 잘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서 이거를 싼 값에 공급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겠죠. 왜 이게 수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공급량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값이 비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 거고 결국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이 수소의 공급 단가를 낮추는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이 수소가 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데요.
그 광역시 단체를 이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또 창원이 또 액티브하게 또 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원에서 있는 그 수소 충전소에 가보게 되면 이게 킬로그램당 8,000원이라고 이제 값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과 내년까지 그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목표치가 내년까지 킬로그램당 6,000원으로 낮추는 건데 25% 절감해야 되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이제 더 액티브하게 저희가 이제 무언가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소 경제 활성화 그 로드맵이라는 게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수소가 생산이 돼서 저장이 되고 이송이 되고 활용이 되기까지 전체 전 밸류 체인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활용 쪽에 초점을 둬서 산업계를 활성화시키는 쪽에만 주로 많이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수소를 생산하거나 저장보다도 일단 수소가 확보됐다는 전제하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급을 해서 모빌리티나 아니면 연료전지 발전 이런 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산업적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거에 이제 초점을 둬서 조금 수립이 된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보완을 해서 수소 공급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실행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수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저희가 수소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보시게 되면 부생 수소, 추출 수소, 수소내 수소라고 있는데 부생 수소라는 거는 그 일반 화학 공장에서 다른 물질, 다른 어떤 화학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부산물로서 의도하진 않았는데 수소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주황색으로 분자식을 보여드렸는데 프로판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프로필렌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부산물로서 수소 같은 것들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산물로서 다른 것들을 만들다가 이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설비가 이제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더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부산물로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단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출 수소 또는 계질 수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시가스랑 천연가스를 계질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도시가스가 메탄으로 주성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메탄이라는 게 탄소하고 수소를 4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수소를 떼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결국 탄소는 무언가의 형태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산탄소로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출 수소는 필연적으로 그 이산탄소의 배출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수소내 수소, 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전기를 만들고 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런 부생수소나 추출수소를 바탕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클린한 에너지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추진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소 공급 가격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원천 기술 개발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도 아까 그 이종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게 아직 그 활성화되고 있고 태동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그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해서 비슷한 가스 규정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해외의 사례를 갖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런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먼저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국제 표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소가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활용 쪽을 보게 되면 수소를 그 연료로 받아가지고 연료전지 발전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구동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98년도에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그 20년 동안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선도하고 있는 그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도요타랑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도로에 보게 되면 그 수소, 전기차, 넥소 같은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심심찮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는 그 트럭 같은 이제 대형 모빌리티로도 이제 이것들이 확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많이 또 질문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있고 수소 전기차가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미래에는 전기차가 앞설지 수소 전기차가 앞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개 장단점이 있어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이미 만든 다음에
배터리에다가 차가 이제 배터리를 갖고 있어서 전기를 충전한 다음에 이 전기를 구동을 하는 거고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 자체를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충전된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 구동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대형화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무게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 세단이라든지 승용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중장비 이런 것들에는 이제 그 쉽지가 않은 거죠, 적용이. 그래서 지금 그 보통 일반적인 시각은 좀 소형 자동차나 전기 그런 세단 이런 거에서는 전기차가 아무래도 좀 더 대세가 될 것 같고, 대형 모빌리티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소 전기차가 아무래도 시장을 좀 더 이분해서 갖고 갈 것 같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도 전기차는 결국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형으로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아다니는 것들을 운영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시내 버스라든지 아니면 마을 버스 정도의 구간에서만 운전이 되거든요. 근데 시외 버스라든지 이제 장거리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소 전기차가 더 유리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 전지 발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보급량의 이제 40% 이상을 점유할 만큼 두산 퓨어셀이나 S 퓨어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좀 태동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좀 중소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들도 들어와서 이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요 핵심 기자재 같은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70%는 우리나라의 국산 기술로 만들었는데 나머지 30%를 이제 해외 기술을 도입을 해와가지고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선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 공급 단가가 한 킬로그램당 한 7,000원, 8,000원 정도 되는데, 이 수전해를 통해 가지고 만들 경우에는 아직 그 기술 성숙도가 낮아가지고 장치가 비싸다 보니까 킬로그램당 한 공급 단가가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 우리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장과 이송하는 측면에서도 이걸 수소로 이송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로 해서 압축을 한 다음에 이거를 튜브 트레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253도를 극저온으로 해서 하게 되면 수소가 액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하게 되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이 액체 상태로 이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암모니아나 아니면은 뭐 톨렌처럼 이 분자의 수소를 많이 갖고 있는 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 액체 상태로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운반을 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수소를 떼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리퀴드 오가닉 하이드로젠 캐리어라고 해서 LOHC라 부르는데, 이런 유기물의 형태로 운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압가스로 운송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액체 상태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상용 플랜트가 한 30기 정도가 운영이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이 지금 창원 본사에다가 하루에 이제 5톤짜리 액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 거 설비를 구축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좀 그 기술 성숙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암모니아 등을 전환하는 것들도 아직 태동기라서 이제 원천 기술들만 이제 조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도 아직은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충전소를 만들 때 아니면은 뭐 생산 설비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어떤 규정들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것들이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다들 뭐 예를 들어서 수소는 아니지만 고압의 어떤 다른 메탄가스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다른 고압가스 관리법을 따른다든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충전소를 구축할 때 방호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규정 같은 것들이 아직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메이크업을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표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이 수소 경제에서 앞서 나가서 다른 나라들을 좀 리딩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소의 전체 밸류 체인, 생산부터 저장, 이송, 그다음 활용까지 봤을 때 이 생산 쪽은, 활용 쪽은 이미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생산이라든지 저장, 이송 이런 쪽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조금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좀 시장을 리딩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원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소를 싼 값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 단가를 낮춰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천 기술 같은 개발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한 예로 우리가 지금 온 사이트에서 그 천연가스를 개질해 가지고 하루에 그 수소를 500kg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500kg이라 하게 되면은 수소 전기차를 보통 500대 충전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드는데 그게 한 23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3억 원 중에서 핵심인 그 수소를 분리 정지해서 고순도로 이제 정지하는 설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기술이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캐나다나 이런 좀 선진사들의 그 제품을 사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수소 생산 설비를 만드는 23억 중에서 그 설비를 사오는데 8억 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분의 1이 이미 그 다른 기업에게 주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생산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마진이 얼마 남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는데도 한계가 있게 되고 이익이 그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천 기술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원천 기술 확보하려고 하면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전문 인력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가 궁극적으로는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이제 인력의 보급도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수소 산업 생태계 분석을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그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게 첫 번째가 자금 지원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기술 개발 지원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인력의 보급인데, 결국에는 인력의 보급도 그렇고 기술 개발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엔 전문 인력이 있어야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봤을 때에는 이런 인력의 그 보급 시스템들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구체적인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서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에너지 산업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 수소 쪽으로 계속해서 넘어와서 그 간극을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또 재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수소 쪽으로 더 트랜스퍼가 될 수 있도록, 이 경제가 트랜스퍼 됨에 따라서 인력들이 계속해서 넘어와서 이쪽에 또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존 인력의 재교육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게 수소 인력들이 아무래도 그 활용 분야가 좀 더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활용 분야 쪽에 좀 더 초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산이나 저장, 이송 이런 쪽 분야들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제 인력을 더 양상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그 중앙의 어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이제 특성을 따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그 좀 다 기존의 다른 R&D 사업들하고 좀 차별성을 지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기업들이 이제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그 수도권 중심뿐만 아니라 지역들의 이제 인재 양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들은 이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니라 어떤 그 커리큘럼을 들으면, 코스 프로그램을 들으면은 이수증을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발급해주는 이런 형태로 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부라고 해서 그 여기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에서 수소 교육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학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온라인으로 학점을 들어서 이수를 하게 되면 석사학위를 이제 발급해주고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육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이런 인력 양성에도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이쪽으로 좀 그 양성도 조금 계속해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그 나오는 사업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산업 쪽에다가 서포트해주는 사업들은 많은데요. 인력 양성 사업은 사실 그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것들로 해서 이제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서는 아직까지 사업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수소 쪽으로 초점을 둬가지고는 올해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 산업계하고 동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산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는 거니까
인력 양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과 과정의 커리큘럼을 꾸민다든지 할 때 이런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기술들은 무엇인가, 분야는 어떤 것인가를 고려를 해서 이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이제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역 인재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실무형 인재, 우리가 단순하게 이론에 그치지 않고 뭐 이론의 실무적인 활용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 때 기업체의 실무자들이 이제 같이 와서 논의를 하면서 뭐 기업체 CEO들이 특강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커리큘럼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수소의 인력 양성을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수소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 산업계로 진출이 돼서 다시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그 경제 활성화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인력을 더 보충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 사이클을 이제 구성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EO 특강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이런 성과 교류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인력 양성을 하게 되면 이거 뭐 단순한 기대 효과인데요.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출 증대라든지 그리고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